우원식 의장이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부지를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우 의장은 2026년까지 구체적인 세종의사당 청사진을 마련해 국민들께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여당 추천 인사 안건이 부결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의회 정치 파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인천 강화를 찾아 재보선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거부권 법안들이 모두 폐기된 것에 대해 정부 여당이 국민 삶을 포기한 것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유력한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대통령의 수용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여심 저격. 어제 본회의에서 여야가 인권위원 선출안, 쟁점 법안 재표결 등을 두고 충돌한 가운데 쳇바퀴 정쟁이란 비판에도 대치 전국이 반복되는 배경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여당 몫의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된 것을 오늘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사법, 25만 원 지원법이 최종 폐기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악법을 막아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인천 강화를 시작으로 다음 달 16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총 투표수 298표 중 가 119표, 부 173표, 기권 6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 여당 몫의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되자 강하게 반발했던 국민의힘이 오늘도 거듭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이 협상에 속임수를 쓴 것이라며 최소한의 신뢰마저 내던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야 간의 약속 위반이자 민주당의 사기 반칙, 의회 정치 파괴입니다. 방송사법과 노란봉투법, 25만 원 지원법이 재의결 요건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하나가 돼 막아낸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부결은 입법 폭주에 대한 준엄한 경고라며 민주당이 다수당의 횡포를 중단하고 민생 협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한동훈 대표는 다음 달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인천 강화군을 찾아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강화는 그동안 많은 발전을 해왔지만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인천까지 가는 교통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강화의 힘이 될 수 있는지 연구하고 실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는 내일은 부산 금정을, 다음 달 8일에는 전남 곡성을 방문해 재보궐선거 지원을 이어갑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지원금법과 방송사법, 노란봉투법이 폐기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과 여당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어제 노란봉투법 등 6개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건 민생경제와 국민 삶을 포기하고 노동자 권리는 안중에도 없다는 증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식용계 한 마리당 60만 원 지원은 되고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원은 절대 할 수 없다는 정부의 태도에 국민이 개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다는 탄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폐기된 법안들을 모두 다시 발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해병대원 특검법을 3번에 걸쳐 거부한다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대통령이 범인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 대통령부터 여당이 아주 입에 달고 살던 말 아닙니까? 이렇게 극악스러울 정도로 거부하는 걸 보면 뭔가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게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불기소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국정농단 진상규명 TF를 꾸려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을 철저히 밝히겠다는 계획입니다. 보수 텃밭인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찬성 여론이 절반을 넘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더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 여사가 지난 총선에 개입했다는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음 달 10일에 끝나는 만큼 민주당은 특검법 통과를 서두르겠다는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음 달 초 재의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어제 리포트에서는 22대 국회에 제출돼 있는 교통약자법 전부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지 점검해 봤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된 곳 중 하나인 경기도 과천시. 이 지역 우윤아 시의원과 함께 휠체어를 타고 직접 밖을 나서봤습니다. 보행로의 보도블럭은 울퉁불퉁해 휠체어가 앞으로 가기가 위험해 보였고 경사도 높아 위태위태한 순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보행로가 장애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번엔 버스를 타봤습니다. 일반 버스는 휠체어 이용이 불가능해 저상버스가 다니는 버스 정류장을 찾는 게 우선입니다. 또 버스 승하차에만 5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휠체어 장애인이 버스를 타고 내리는 것은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해 운전기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직접 체험하거나 직접 현장 점검을 하거나 그 당사자들한테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 요구 조사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배려해야 된다 하니까 그 법적 테두리 안에서만 그냥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지난 2021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을 통해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할 수 있는 시내버스는 34%에 불과합니다. 또 이동의 핵심은 연결성, 광역, 시내, 마을버스로 이동이 연결돼야 하는데도 장애인의 이동은 시작부터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상버스가 지금도 경기도가 뭐 20%에서 30% 정도 되는데 노선은 10%대입니다. 17%대. 나머지의 노선에는 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다는 거죠. 저상버스가 교통약자를 포함한 사회 구성원 모두의 보편성을 위한 이동수단이라면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의 이동을 보장해주는 수단입니다. 하지만 배차를 받기 위한 긴 대기시간은 감수해야 합니다. 또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장애인이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서비스 이용의 차이도 발생합니다. 중증장애 150명당 한 대를 보급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법정 기준에 의하면요, 우리나라가 이미 그 법정 기준을 다 맞췄어요. 근데 장애인들은 많이 기다려야 되거든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딸리기 때문에. 그러면 문제는 그 150명당 한 명이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왔냐는 건데 저는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들에게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이동의 자유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장애인을 같은 시민으로 보는 인식이 필요해요. 불쌍한 사람, 동정적인 사람, 특별히 뭔가 봐줘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보통의 시민이 누리는 보통의 권리를 장애인도 같이 누려야 되는 시민이다 라는 인식을 가져줄 필요가 있는 거고, 이동에 대해서 누구나 이용하는 것들을 이용 가능하게 만들어야 된다. 특혜가 아니다. 장애인들도 별다른 고민 없이 휠체어를 타고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무장의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국회의 관심과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김동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픽 바로 살펴볼까요? 네. 네, 장애인 이동권 바로 앞에 있었던 바로 그 김동길 기자가 했었던 그 리포트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네요. 네, 어제 오늘 이틀 연속해서 리포트가 나갔는데 네. 여기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필요해서 제가 오늘 이슈픽에 나오게 됐습니다. 네. 신행거한테 이런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우리가 길을 다니다 보면 신행거는 뭐 장애인들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을 좀 많이 보십니까? 많이는 아니고 이제 뭐 횡단보도 건널 때 앞에서 이제 오시는 분이라든가 또 이제 뭐 인도 같은 경우도 이제 어렵게 이제 좀 불편하게 걸어 이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가끔 이제 보기는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취재를 시작하면서 제 주변을 좀 유심 있게 보게 됐는데. 네.
제가 다니다 보니까 저의 눈에는 이제 많이 보이질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문제, 좀 경각심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취재를 시작을 했는데 네. 이 사진 한 장 함께 보시고 또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어떤 사진일까요? 이거는 뭐 그 국회의사당역에 있는 그 안에서 찍은 건가요? 네, 국회의사당역 4번, 5번 출구 가는 길인데 네. 이 사진을 보면 오늘 아침 출근길에 제가 찍어온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지하철 투쟁이 거의 700일이 다 돼가는 것도 이제 볼 수가 네. 있습니다. 네. 장애인들이 왜 이렇게까지 나와서 투쟁을 할 수밖에 없을까에 대한 생각. 또 그래서 현장으로 가보자,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비장애인의 시각에서 들여다보자라는 생각으로 이 취재를 시작을 했는데요. 국회, 정부 역할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자체 읍면동 단위부터 이 지자체 역할이 더 큰 게 아닌가.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내가 생활하는 그 삶의 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천시 의원과 함께 해당 지역을 돌아봤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제 지금까지 그냥 다녔던 길들이 휠체어에서 탄 시각에서 보니까요. 정말 이 보행로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울퉁불퉁해서 다니기가 정말 쉽지 않았고요. 또 네. 이제 불쑥 튀어나와 있는 장애물로 좀 위험한 순간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 영상을 함께 담은 이제 안상훈 PD는 1인치의 장벽이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네. 안상훈 PD의 그 유튜브에도 요 관련된 내용들이 좀 올라와 있는데 뭐 찾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 1인치는 2.5cm인데 누군가에게는 밖을 나갈 수 없게 만드는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네. 엄청나게 큰 벽, 또 장애물이구나라는 좀 느꼈고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버스도 함께 타봤는데 휠체어가 탈 수 있는 버스를 찾아야 했고요. 또 그 버스가 멈추는 정류장도 찾아가야 했고 또 기다려야 했고 너무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이제 국회로 와 보면 국회에서는 서미화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교통약자법 정부 개정안이 지금 있는데요. 현재 국토위 소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좀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일단 휠체어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로가 우선이다. 그래야 장애인들도 밖을 나설 수 있는데 지역에 보면 무장애 환경 조성은 지자체의 노력이 좀 무엇보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네. 3기 신도시 또 앞으로 이제 신도시들이 조성이 될 텐데 이 신도시 조성을 할 때 무장애 환경 도시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무장애 환경 도시요? 네, 장애가 없는 그러니까 비장애인들과 장애인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네. 그런 환경을 만들어 보자는 건데 작은 읍명동 단위부터라도 만들어 보고 이를 모델로 제시를 하면 네.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메이킹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고 네. 그리고 또 제안을 하나 더 해보는 건 여러분들도 다니시다 보면 이제 보행로 옆에 자전거가 다니는 길이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행로를 좀 블럭으로 다 채우지 말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길, 같이 다닐 수 있는 길, 그런 길을 좀 조성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좀 가져봤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네요. 자전거 보행로만큼 이제 장애인들을 배려할 수 있는 휠체어 길들이 좀 많이 생겨났으면 하는 그 바람이 들고 아무튼 뭐 취재하면서 여러 가지 고생들을 많이 하셨네요. 자, 그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네, 다시 민생. 이게 77로 읽어야 되나요? 아니면 77로 읽어야 되나요? 77, 77, 77이 맞겠죠. 왜냐하면 네. 여야가 대립을 하고 있지만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77개의 법률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민생 법안 그 숫자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저출산 대책 법안에 눈길이 이제 많이 갔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떤 법안 그 내용일까요? 네, 이르면 이제 내년 2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인데 배우자의 출산 휴가가 이제 10일에서 20일로 확대가 됩니다. 또 휴가를 나눠 쓸 수 있는 횟수가 3회로 이제 늘어났고요. 네. 육아휴직 기간은 현행 이제 총 2년이었는데 엄마 아빠가 1년 6개월씩 최대 3년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은 현행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되는 내용도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이 밖에 배우자 출산 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한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통과가 됐고 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시기를 12주 이내에서 32주 이후로까지 확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가 됐습니다. 네, 주로 이제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그 직원들 기준으로 한 그 법안들이 많이 그 눈에 띄는데 프리랜서들을 위한 그 법안들도 많이 생겨났으면 하는 게 바람이 드네요. 들으면서. 네, 그
것도 있지만 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을 보면 네. 이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실질적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드는 어려움이 또 큽니다. 무엇보다도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몇 살인가요? 지금 10살, 12살, 12살인데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게 무엇보다 교육비에 대한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양육 지원을 할 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좀 생각해 보면 네. 아이를 하나만 낳는 게 아니라 뭐 둘, 셋까지 낳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좀 근데 해봤습니다. 최근에 그 반가운 소식도 있었어요. 지난 7월에 그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이제 8% 늘었다. 오랜만에 이 늘어난 수치가 이제 그 표로 나왔는데 출산율이 계속 좀 늘어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정부의 정책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네. 또 여기에 대한 MZ세대라고 하죠. MZ세대의 생각도 좀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네.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 지원이면 그래도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이제 출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면 네. 이제는 양육 지원에도 좀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같이 해봅니다. 바로 그 부분 주거와 이제 교육에 대한 이제 부담이 그 장애물이 이제 좀 거쳐져야 출산율이 좀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네. 특히나 우리나라의 교육비는 저도 애를 키워봤지만 네. 부담이 많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정부의 좀 대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 마지막입니다. 볼까요? 일그러진 영웅. 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문열 작가의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이번 한 주에 좀 생각이 났습니다. 네. 국회에서 일그러진 영웅이다라고 하면 좀 생각이 나실 것 같은데 이번 주 키워드로 제시를 했으니까 누군지 좀 짐작이 가십니까? 보면서 참 그 안타까운 장면이었습니다. 그 문체 위에 이제 현안실이 이제 장면에서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 이번 주에 그 증인으로 좀 출석을 했었죠. 네, 신앵커는 홍명보 감독하면 이제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저는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제 94년 미국 월드컵 때 네. 수비수인데 2골을 넣었습니다. 이제 강렬한 중거리 슛으로 이제 독일의 3대2까지 따라갔었던 그 장면. 그리고 2002 한일 월드컵 때 4강으로 가는 마지막 그 스페인전 승부차기 네. 5번째 키커로 나와서 결정을 지었던 네, 맞습니다. 우리들의 그 정말 영웅이었죠. 네. 저희들이 힘들 때 IMF 시대를 지나고 나서 2002 한일 월드컵을 지날 때 아마 공익 광고로도 홍명보 당시 선수가 네. 두 손을 번쩍 들고 달려가는 모습들을 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당시 이제 저도 뭐 홍명보 감독하면 그야말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레전드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런 홍명보 감독이 국회에 섰습니다. 좀 안타깝죠. 이유는 축구 대표팀 감독 선정 과정의 불공정 의혹 때문이었는데요. 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클린스만 감독 경질 이후에 감독 선임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대한축구협회가 갑자기 이제 홍 감독을 택하게 되거든요. 이 과정에서 절차가 무시가 됐고 면접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일었고요. 또 내정설 등 이제 논란이 커지면서 국회 현안 질의에 출석까지 홍명보 감독이 하게 된 겁니다. 홍 감독은 선정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 지금 뭐 대표팀을 강하게 만드는 것만 생각하겠다며 이제 사퇴 요구도 일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팬들이나 좀 뭐 반발도 있었고 좀 비판도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홍 감독의 발언 준비가 됐는데 한번 좀 직접 들어보실까요? 불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불공정한 절차에서 임명이 됐으면 남은 기간 동안 팀을 강하게 만들어서 월드컵에서 좋은 결과 내는 게 저의 임무라고 팀을 강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만들 수 있는 네, 문체위 회의를 보면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와 추궁이 이어졌고 보는 내내 좀 마음이 안타깝다, 좀 무거운 기분이 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간 이슈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동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네요. 고맙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오늘 예정부지를 방문했습니다.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를 직접 주재하고 현장을 살펴본 우 의장은 2026년 5월까지 국가균형발전에 초석이 될 세종의사당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장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를 열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세종의사당 예정부지를 둘러본 우 의장은 건립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과 추진 절차를 점검했습니다. 국회의장 직속 기구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의 두 번째 회의도 세종에서 주재했습니다.
우 의장은 세종의사당 건립은 단순히 건축물을 짓는 의미에서 벗어나 국가 균형 발전과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가 하는 첫 번째 핵심 사업임을 강조했습니다. 수도권 초집중 또 반면에 지역 소멸이라고 하는 문제는 이미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장애입니다.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징적 사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업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또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세종의사당이 에너지 자립을 통해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상징적 건축물로 건립돼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기후위기는 이제 전 인류의 재앙이자 도전입니다. 우리는 세종의사당을 그 기후위기 극복의 상징적 건물로 만들어냄으로 해서 전 인류에게 기후위기 극복의 희망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로 이를 위해서는 건립위가 계획적인 시간 배분과 인적, 재정적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 등 속도감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세종의사당 건립의 이정표를 제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의장 임기가 마무리되는 2026년 5월 말까지 설계 공모를 마치고 기본 설계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국민에게 새로운 세종의사당 청사진을 보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어제 본회의 재의결 끝에 폐기된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중국 최대 경제도시 상하이도 소비 촉진을 위해 약 5억 위안의 쿠폰을 발행하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왜 하지 않냐며 반국민적인 국정 운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SNS를 통해 중국식 경제가 민주당의 목표냐며 이 대표 발언을 맞받았습니다. 김재석 국민의힘 의원과 이소영 민주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여야가 기후특위 상설화를 22대 총선 공통 공약으로 제시하고 국회법 개정안 등 6건의 관련 결의안과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성과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특위를 조속히 설치하고 탄소중립기본법과 배출권 거래법 같은 기후위기 관련 법률에 대한 법안 심사권과 관련 예결산 심의권 등 실질적인 권한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농가소득과 경영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농업공익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 원까지 확대하고 전략작물 직불금 지원 면적도 늘리고 지급 단가도 인상하는 한편 농업수입 안정보험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번 대책이 농가 소득 향상을 통해 살기 좋은 농촌이 되는 촘촘한 안전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금융투자소득세 내년 도입 여부에 대한 당론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황정화 대변인은 당 내에서 금투세에 대한 결론을 빨리 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다음 주 의원총회에서 당론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금투세 도입 여부에 대한 당론을 정하기 위해 유예팀과 시행팀으로 나눠 토론을 가졌지만 양측 의견이 여전히 팽팽한 상황입니다. 신동진의 정치노트, 오늘의 키워드는 법 왜곡죄입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법 개정안인 이른바 법 왜곡죄에 대한 도입 논쟁이 날로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법 왜곡죄는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것으로 검사 등 수사 업무 종사자가 직무 수행에 있어 법을 왜곡한 때에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검사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은 경우, 범죄 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하지 않은 경우, 또 피의자 및 피고인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증거를 은닉하거나 불제출 및 조작한 경우, 또 마지막으로 증거 해석과 사실 인정 그리고 법률 적용을 왜곡한 경우입니다. 지난 23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개정안 상정 당시에도 여야가 팽팽히 맞섰는데요. 명품백이 제공됐음에도 불구하고 알선수재가 성립되지 않는다. 고의로 봐준 거라면 그 검사는 이 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국회를 위해 가지고 처벌 조항을 넣어 가지고 법원과 검찰을 겁박하겠다 하는 취지로 만든 법들이에요.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발의하며 논란이 있을 때마다 제시한 것이 해외의 입법 사례이기도 한데요. 법 왜곡죄의 원조격인 독일 형법이 그 대표적입니다. 독일은 법관, 기타 공무원이 법률 사건을 지휘하거나 재판할 때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법률을 왜곡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자유형에 처한다는 내용의 법 왜곡죄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나치 동독 체제에서 법관들에 의해 불법적인 판결이 이루어졌다는 특수한 역사적 배경이 있었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겠죠. 무엇보다 민주당이 강조하는 법 왜곡죄의 필요성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과도한 수사도 지적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대표를 향한 방탄 입법이란 부분에 정치권의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실까요?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그런 검사들을 법왜곡죄로 처벌하겠다,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이게 법왜곡죄가 아니고 이재명 괘씸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이 괘씸하다 생각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죄 아니겠습니까? 이미 5월, 6월, 7월에 발의된 법들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형은 뭐 얼마 전 일주일도 안 됐지 않았습니까? 뭐 전혀 방탄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검찰개혁 기조는 민주당이 흔들림 없이 해오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법 왜곡죄에 대한 국회의 우려도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입법 취지는 인정된다면서도 법 적용 왜곡 여부는 관점에 따라 상대적일 수 있다며 이를 통해서 불필요한 고소 고발이 남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대법원 법원행정처 또한 법 왜곡이란 자체가 추상적이고 불분명하다면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위축하고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왜곡이란 사전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함이라는 의미인데요. 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만큼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법부 역시 이 왜곡이라는 모호하고 주관적일 수 있는 기준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20대 국회 때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사법농단 의혹을 비판하면서 처음으로 입법안을 낸 바가 있고요. 또 21대 국회에서도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면서 재차 발의했지만 둘 다 임기가 만료돼 폐기된 바 있는데요. 논란의 법 왜곡죄,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과연 어떤 운명을 맞게 될까요? 지금까지 신동진의 정치 노트였습니다. 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봅니다. 여심 저격,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의 국민의힘 노동위 부위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바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사법,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이 결국 부결돼서 폐기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법안들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예고를 했고 국민의힘은 끝까지 막겠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자, 두 분은 어제 국회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여야가 그야말로 도돌이표 전국, 쳇바퀴 전국이란 비판에도 계속해서 상황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실상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22대에서도 초반엔 그랬는데 이제 뭐 영수회담도 하고 당대표 간의 만남도 있었고 조금 달라지려나 했는데 또 도돌이표 전국이 시작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생각인데요. 일단 방송사법 같은 경우 기존의 방송 3법에 방송통신위원회법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는 5명의 위원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대통령이 1명을 임명을 하고 국회에서 4명을 추천을 해요. 여당 2, 야당 2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대통령은 여당 쪽이니까 여당이 3명 그리고 야당이 2명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지금 야당 측에서 민주당에서 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 지금 5명 중에 2명이 있으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데 4명 이상이 되어야 회의를 시작 자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라면은
야당 측에서 만약에 2명의 위원 중에 1명이라도 회의에 오지 않고 본인들이 보이콧을 하게 되면 회의 자체를 열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방통위가 뭐 전혀 정상화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위원장은 탄핵소추가 되어서 직무정지가 되어 있는 것이고 부위원장 1명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직무대행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처음부터 받을 수 없는 부분이다. 그리고 나머지 뭐 KBS라든지 이런 데도 이사를 늘리자라는 것이 시민사회단체에서 뭐 추천을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검증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다. 민주당에서 지난 총선 과정에 있어서도 위성정당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받았던 인사들에 대해서 뭐 종북 논란이라든지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하나의 법안 자체보다는 여야가 서로 대화하는 노력 자체가 없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는 것이죠. 이러한 법안을 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통위법을 예로 들어보면은요. 지금 2명 이상이면은 개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야당 같은 경우는 4명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3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협의조차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이해는 됩니다. 야당 몫은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4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서로 간에 대화도 되지 않고 25만 원 지원법에 있어서도 대통령께서 영수회담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강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재의결 과정에서도 다 폐기가 되었지만 민주당은 다시 발의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에 이어서 나머지 법안들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도돌이표를 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것이 나머지 민생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여당에 대해서도 좋은 말만은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야당이 폭주한다고 했을 때 여당이 그렇다면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뒤돌아봐야 되는 순간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법안들을 다시 발의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다시 발의할 겁니다. 네. 그리고 상권 분립이 민주주의의 대원칙이에요. 대통령의 어떤 법권 행사가 헌법에 규정돼 있지만 이건 아주 예외적입니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국회에서 통과한 그리고 국회는 국민들로부터 선출받은 의원들이 입법권을 행사하는 곳입니다. 대통령이 번번이 거부권 행사하는 거 이거 맞습니까? 그리고 뭐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경우 한동훈 대표도 뭐 폭염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뭐 피해를 보신 분들 수해와 관련해서 현금성 지원 대책 언급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전 국민한테 드리는 게 세원 문제 등으로 어렵다면 뭔가 대화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권해서 이 전국 운영을 하는 주체는 집권 여당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상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야당의 논의를 비토만 넣는 게 그게 민생에 도움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불법 파업의 그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좀 꼬리를 잘라주자는 겁니다. 노조가 건강해야 자본주의도 건강하게 존립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당이 대안을 내고 있습니까? 안 된다. 그리고 뭐 노조는 거의 뭐 노폭이다, 건폭이다 이렇게 죄악시하는 이 정부의 그런 인식 맞습니까? 이게 민생을 향한 방향성에 적합합니까? 계속해서 비토내는 모습이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에는 도움이 되고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민주당은 아마 계속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심지어 여당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마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에게 독대 요청을 할 날이 올 거다. 사실상 대단히 압박을 넣고 있어요. 이거는 국회 상황과 맞물려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8표 이탈표 있으면 이건 가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부의가 되면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게 돼요. 여기에는 김건희 여사 특허법 등등 앞으로 줄줄이 민주당이 계속해서 발의하고 올릴 법안들이 있을 겁니다. 언제까지 국민의힘이 단일 대우로 뭉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 필리버스터도 사실상 안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네. 국민들 앞에 본인들이 본인 얼굴을 내걸고 사실 김건희 여사 특허법 등에 대해서는 반대 목소리 낼 수 없는 국면이 이미 와버린 겁니다. 이게 대통령께서도 야당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는 이제 정말 자제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양측이 공방을 벌이고 있는 부분 좀 짚어볼까 하는데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여당 추천 몫의 그 한석훈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이 됐습니다. 후폭풍이 거센 상황인데 각각 좀 짧게 들어볼까 하는데요. 국민의힘은 원내대표끼리 합의된 상황에서 야당 측이 그야말로 사기극
사극을 벌였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민주당 측에서는 자율 투표에 따른 결과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여야 합의안이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깨지는 경우가 이렇게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말 여야 간의 협치가 가능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민주당 측에서 야당 측에서 추천한 인사에 대해서 다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줬는데 그 이후에 그 여당 측에서 추천한 인사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지금 한 명 한 명의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일된 의견을 낼 수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거부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석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기존에 2021년부터 이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을 하고 있었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안건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 그리고 누군가 이미 특정이 돼서 추천이 되었을 때는 만약에 야당 측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 인물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했으면 미리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지금 입장인 것입니다. 지금 야당 측에서 이 인물에 대해서 나중에 결국 반대쪽으로 가게 된 것은 비공개 의총을 했었고 그리고 비공개 의총 내에서 이 당사자가 한 후보자가 언론에다가 이야기를 한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의 수사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을 하는 것이 이것은 좋지 않은 부분이다라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 있었어요. 이 이야기가 공유가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한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반대를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만약에 정말로 이런 이유라면 여당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야가 대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방통위의 문제들도 있었는데 그동안에 근데 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을 기존에 하던 사람을 이제 재임용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일절하지 않다가 이미 안건 다 올라가 있는데 이렇게 기습적으로 반대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협치의 기본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거는 저는 여당 지도부 특히 원내대표 지도부에도 문제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여기에 대해서는 글쎄요 원내대표 국회의장이 주재를 해서 원내대표가 만나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빨리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빨리 털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인물에 대한 그 부적격 사유가 있었다면 미리 좀 얘기를 야당 측에서 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라는 의견이거든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얘기한 대로 그러면 우리가 가결에 전적으로 찬성해주겠다 이런 합의는 없었다는 취지인 것 같고요. 다만 당론으로 비토를 놓지 않겠다 이런 부분인데 아까 말씀 주신 비공개 의총에서는 이 사람이 검사 탄핵에 반대 의견을 냈으니까 부적절하다라기보다는 저희 이제 민주당의 서미화 의원이라고 계십니다. 이제 네. 비례대표 이제 의원이신데 국가인권위원 활동을 같이 이 후보자랑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도저히 인권 감수성이나 어떤 국가인권위의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굉장히 모자라는 분이라는 게 체감이 됐다라고 동료 의원들을 설득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분이 검사 출신이시고 과거에도 국민연금 위원회인가요? 거기에 전문성 없이 갔다라고 해서 상당히 좀 논란이 됐던 분이에요. 그래서 의원들이 이게 당론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조직적으로 반대를 하자 이런 의결이나 어떤 논의의 총의가 모아졌던 게 아니라 인권위원으로서 좀 미달되시는 분이 아닌가라는 각각의 판단이 있었던 겁니다. 의원들이 각각의 헌법기관으로서 이런 반대표를 놓은 걸 갖고 이 부분이 정치 도의에 어긋난다라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진단에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야당이 대통령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 심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헌법상의 권력분립 원칙을 무시한다면서 반발했고요. 위헌 논란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분 변호사를 모시고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 두 분이 보시기에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 이게 좀 가능한 걸지 먼저 우리 장 변호사님께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너무 생경한 정치 풍경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헌법상 비토권이 있죠.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제한으로 허용된다라고 이야기하는 헌법학자 거의 없습니다. 거의 이승만 전 대통령이 행사했던 그 횟수에 버금간다라는 건데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를테면 만약에 대통령이 정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당의 어떤 그 집권할 때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선 공약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완전히 반한달지 아니면 국가 재정에 굉장히 위해가 된달지 그리고 집권했을 때 국민들로부터 선출받았을 때 약속했던 당의 어떤 정체성이 있을 텐데 거기에 반하는 어떤 입법
입부가 통과한 법률이 있다. 이러면은 필요 최소한으로 행사할 수 있을지언정 네. 특히나 반대권을 행사하면 안 되는 법안으로는 본인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본인의 배우자와 관련된 부분은 행사를 제지해야 된다라는 게 헌법학계의 거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최상병 특검 순직 해병과 관련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공수처 수사 지금까지 뭐가 되고 있습니까? 사실 대통령께서도 뭔가 경로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 꼬여진 이 수사와 관련해서 본인과 관련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하는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처음엔 도이치모터스에서 시작해서 굉장히 불어나고 있죠. 명품백을 사실 영상에 담길 정도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천 개입 의혹까지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공천 관련해서는 이게 공직선거법 이슈이기 때문에 시효가 6개월 상당히 짧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거 맞습니까? 이게 국민들이 생각하는 법과 원칙에 맞는 그런 정치적 선택지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도적으로 사실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던 어떤 상황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초래하고 계시니 이건 네. 법률로 막아야 되겠다. 이런 논의가 되는 것 아닐까 싶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건강한 민주주의에는 훼손이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저는 법률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부권 제한에 있어서 그 대통령 본인과 가족, 뭐 친척들과 이렇게 그렇습니다. 연관이 되어 있을 경우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맞습니다. 요게 또 관련이 되기 때문에 거부권 제한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제2요구권 제한 법률에 대해서 이거는 굉장히 위헌적인 법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 53조 2항에서 제2요구권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법률 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이게 15일이에요. 15일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헌법에서는 이 제의를 요구할 수 있는 법률에 대해서 어떠한 조건을 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헌법의 아래에 있는 법률로서 조건을 달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까 장 변호사님께서 계속적 첫 번째 우리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뭐 방송사법이라든지 노란봉투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률안에 대해서 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것을 대통령께서 계속 제2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선출된 권력이 지금 진행을 한 것이고 그리고 상권 분립이라는 것이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이야말로 선출된 권력의 최고봉에 있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고요. 대통령에게 조건을 달지 않고서 헌법에서 주고 있는 제2요구권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계속적으로 이거를 헌법상의 권한을 축소하겠다라는 형태로 법률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특히 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수사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대통령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특검 같은 것들을 법안으로서 발의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법률안을 준비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 자체도 저는 상권 분립에 굉장히 위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검이라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검찰을 믿지 못하겠으니까 민주당에서 기존에 공수처라는 새로운 기관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공수처에 대해서 지금 이유도 제대로 달지 않고 있습니다만 공수처의 수사도 믿기 어렵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최근에 내놓고 있는 특검 법안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비토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을 했을 때 민주당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에 드는 후보가 올라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이런 권한들을 민주당이 지금 법률안으로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상권 분립에 있어서 결국에는 수사기관조차도 행정부거든요. 이 행정부 자체도 입법부인 국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장악하겠다라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헌법상의 본인의 제2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에 있어서 이것을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겠다? 저는 이건 분명히 위헌법률 심판 청구가 들어갈 것이라 생각하고 이거는 적절한 판단이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제2요구권은 그 삼권 분립의 원칙을 위해서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그런 권한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템포가 상당히 빠른데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길지 않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시작되면 저희 방송도 잠시 쉬어갈 텐데 민주당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디올백 수수, 주가 조작 사건, 공천 개입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총공세를 펴고 있고요. 이에 맞서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가 올해 국감도 정쟁의 장으로 활용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여야가 지금 국감 증인 채택으로 충돌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좀 어떻게 보면 좋을지 두 분과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하는데 자, 먼저 민주당 측에서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을 하면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이렇게 특검 법안을 내었을 때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또 사실 대통령께서 제2요구권 행사하고 이런 도돌이표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로 김건희 여사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 같은 경우에도 증인으로서 채택이 되었거든요.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만약에 지금 국회에서 그 국감장에서 증인으로 불러서 나오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들에 관한 법률에 이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불출석을 했을 때 불출석을 죄로서 물어요. 이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았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릴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동행명령장이 나갔는데 동행명령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거는 벌금은 아예 없고 5년 이하의 징역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회에서 필요적으로 고발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고발을 했을 때는 검사는 2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굉장히 빠른 템포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말은 결과적으로는 김건희 여사나 최은순 씨 같은 경우에 지금 국회 증인으로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 고발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2년 구형을 받았고 다음 주 월요일에도 또 위증교사 사건으로 결심하면서 결심 공판에서 새로운 구형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응을 해서 계속적으로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상대방으로서 프레임화, 어떤 악마로서의 프레임화를 시키고 있고 이 과정에 있어서 법안으로 특검이라든지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속도가 늦기 때문에 당장 국회로 부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실상 국민의힘에서 증인으로 요구를 했었던 부분들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라든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권순일 전 대법관이라든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전 측근 유동규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증인 채택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거대 야당으로서 폭주를 한 것을 넘어서서 이것은 정말 과도하다. 이재명 대표의 어떠한 방탄을 위해서 결국에는 대통령의 배우자를 계속적으로 어떤 프레임화시키고 있고 이것을 법으로서 강제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에 맞서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도 이렇게 증인 채택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채택이 된 건 아니고 추진 중인 거죠? 네, 맞불 성격인 거죠. 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사 제대로 되고 있지 않죠.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사법 리스크 올해 안에 2건 선고 결과 나옵니다. 사법적으로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어요. 국회에서 증인으로 끌어와서 어떤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까? 심지어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대정동과 관련해서 국감장에서 다 설명하고 했던 이런 전례가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실 명품백 받았는데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받은 사람은 처벌 못한다고 합니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겠다라고 하죠. 그런데 준 사람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합성을 위해서 검찰은 기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국회에서 야당에서 그냥 이 상황을 흘려보내면 그게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국민적 의혹을 풀어드리는 게 국회의 임무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천개입 사건도 그렇습니다. 시효는 계속 지나가는데 어떤 의혹을 대통령실이 최소한 설명하고 있습니까? 주가 조작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제일 지위가 비슷한 손모 씨 1심에서 무죄 나왔을 때 이것 봐라. 우리 문제 없다라고 했지만 그 사람 항소심에서 유죄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하실 겁니까? 수사가 수면 위로 올라가자 이종호라는 판결문에도 주범이라고 적시되고 설계자라고 돼 있는 그 대표와 36번 일주일에 여사가 문자 주고받고 전화했습니다. 낮밤 가리지 않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여권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전주 다른 유죄받은 사람이랑 다르다. 문자 주고받은 거 없다. 전화통화도 없었다. 이 통화 내역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이 부분 수사되고 있습니까? 수사 제대로 되고 있지 않죠.
그러면 국회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증인 채택이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습니까? 전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한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고조가 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검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검사가 법을 왜곡해서 기소를 할 경우에 처벌하는 법 왜곡죄를 추진하는 데 이어서 검찰개혁의 당론 추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민주당의 행보가 실제로 그 이 대표 선거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을 좀 해볼까요? 일단은 현재로서 나와 있는 법 왜곡죄에 있어서는 검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말하자면은 증거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은 법정에 제출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검찰이 만약에 무죄를 받았을 때는 이것을 검찰의 인사에 있어서 불이익하게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글쎄요, 굉장히 지금 법안상으로도 직무유기라든지 이런 걸로 충분히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해외에서 법 왜곡죄와 비슷한 법안들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형법상으로도 형법 체계상으로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을 압박하려는 이유밖에는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뭐 검사 4명에 대해서 탄핵안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고 이게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었던 검사들인데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구형을 받았지만 또 최병주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유죄 판단이 나왔을 때 재판부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나중에는 지금 검사에 대해서만 탄핵안을 발의했지만 판사에 대해서도 탄핵안 발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법 왜곡죄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면 지금은 검사들이 뭐 증거를 취사 선택한다든지 이런 거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나중엔 여기에도 판사도 추가를 해서 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어떠한 판결에 있어서의 증거로서 채택하지 않았느냐 이런 걸 또 문제 제기해서 판사 역시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수사받고 있는 사건도 있고요. 그리고 재판 중인 사건도 있고 지금 그중에 2가지 사건에 있어서 결심을 하고 이제 판결이 나올 예정인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사법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키는 법안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이거는 민주당에도 이재명 대표 본인도 법조인이고 워낙 많은 법조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본인들 스스로가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일종의 그 검찰 개혁을 위한 스텝일까요? 왜냐하면 검찰은 치외법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 어떻습니까? 안모 검사라고 민주당이 탄핵 가결했던 검사가 있어요. 보복성 기소했다고 헌법재판소도 인정했습니다. 조작된 증거까지 냈어요. 이 검사 처벌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탄핵되지도 않았어요. 아주 팽팽하게 탄핵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대단히 부적절하지만 직에서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검찰을 처벌하는 게 그래서 수사권을 줄이는 게 능사는 아니죠. 다만 잘못한 검사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그 부분을 묻는 게 정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사 출신 이건태 의원이 그런 문제의식을 본인도 검찰 출신이니까 더 강력하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 왜곡죄라는 거 독일에서도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죠. 이것도 나치 전범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적인 고려가 있었던 법안입니다. 우리도 충분히 입법 논의해볼 수 있다. 여당에서는 안 된다, 못한다 이렇게만 하는 거는 저는 집권 여당의 정당한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심저격 두 분의 말씀을 꾹꾹 눌러 담아서 콤팩트하게 들어보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의 국민의힘 노동위 부위원장과 함께한 여심저격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